좀 너무 직설적일 수 있는데 네. 왜 장동혁 대표 지지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배경이 뭐냐면 네. 그 이병준 기자님이 원래 그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손님 모셔놓고 제가 원래 혼자 하던 것처럼 막 누구 욕해달라 막 이런 건 저는 안 하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 팀에서는 다 장동혁 대표를 지금도 욕하고 있고 네. 전대 때도 장동혁 욕을 막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혼자서 그때부터 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역시 이병준 기자는 저쪽에서 제일 똑똑하구나. 두 번째 근데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 나름의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원래 이게 그러니까 독자 노선이긴 했는데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저는 뭐 사실 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뭐 독자 노선이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식화했다. 네, 공식화했다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를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문수 당시 후보가 완전히 저는 우파를 배신했다. 한동훈 품고 간다는 것 때문에. 네, 아니 사실 뭐 이병준의 주적은 한동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과 손잡겠다? 네. 그럼 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간단합니다. 네. 근데 대놓고 한동훈과 나는 한 식구다. 한동훈 품어야 된다. 사실은 김문수 이제 후보가 장관인 시절에 한창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한동훈이 괴롭히고 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칭찬을 하는 우호적인 멘트가 우호적인 멘트가 뜬금없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장관님 왜 이러시지?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사이였군요. 네. 아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소통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쫙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원포인트 강의로 한동훈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쫙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 김문수 장관이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생각 바뀌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한 두세 달 뒤인가 또 뜬금없이 한동훈을 뭔가 고평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한동훈과 원팀으로 가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일단 한동훈 당계를 당원 게시판을 까야 되는데 한동훈과 손을 잡겠다는 사람이 뭐 까겠습니까? 영영 덮이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김문수를 일단 심판을 하자. 그런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대선 때 그 단일화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 어떤 이유로 제가 방송을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한덕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한덕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뭐 지금 와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이거 쌍건이 공작한 거니까 김문수 밀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죠. 저는 그때 사실 그 이른바 쌍건이라는 분들이 뭐 원래 보수에서 뭐 비호감인 건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때 당시 김문수 후보한테 뭐 부당한 요구를 했거나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약속을 했잖아요. 본인이 후보 되면은 바로 단일화 경선 응하겠다. 그렇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약속을 해서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을지문덕, 뭐 김덕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네. 근데 그래 놓고서 안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버티기 전략으로 가니까 약속한 대로 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엄청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근데 저는 새삼 놀란 게 우리 멸콩 TV 다친 가족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단일화 국면 때 제가 지금 이병준 기자님이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 했거든요. 근데 그때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수층에서 쌍권을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또 단일화는 해야 되지만 너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어서 제가 그때 시청자 민심 제일 안 좋았고 맨날 시청자들이랑 열 올리고 싸우고 저는 그 시청자들이랑 잘 싸우는 사람이라서 내 말 듣기 싫으면 다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싸우고 했었는데 그때 완전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당시에 어떤 이유도 뭐냐면 누구누구가 더 좋고 싫고 저는 김문수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나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 사적인 인연이 다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밥 먹은 거 정도가 끝이에요. 네. 근데 1%라도 대선 본선에서 이겨서 이재명 제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누구냐?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되려면 단일화를 통해서 한번 붐업이 있어야 된다. 네. 막 우리끼리 와 하는. 그렇죠. 네. 컨벤션 효과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봤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장해찬 너 뭐 한덕수 뭐 똘마니냐 한덕수 뭐냐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정말. 네. 아 근데 그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니까 되게 반갑고 그렇네요. 그때 사실은 약간 이건 자뻑 아닌 자뻑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그 모종의 이유로 방송을 쉬고 있었는데 욕 먹을까봐 방송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한참 전부터 네, 네. 뭔가 채널에 좀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네. 방송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했으면은 당원 투표에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엄청난 또 이병준 기자 특유의 자뻑입니다. 네 아니 또 이것도 매력이에요. 저는 근데 한덕수로 됐으면 저는 이겼다고 봐요. 네, 저는 한덕수 그 총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서 일단 가장 대선 패배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준석이랑 단일화가 안 됐는데 사실 이준석은 단일화 하자 제발 단일화 해달라 그렇게 갔으면 안 되고 그냥 굴복을 시켰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지지율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한덕수의 캐릭터는 그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표를 잠식할 만한 그 어떻게 보면 하버드라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 하나의 상징도 한덕수 그렇죠. 총리가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토론에서 저는 이 빛을 발할 거다. 맞아요. 토론에서 이재명을 완전히 개박살 내면은 그러니까 경제 분야 전문가고 네. 말을 잘하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한덕수로 몰리면서 그럼 이준석은 뭐 한 2~3%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서 쪽팔려서 나가겠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강제 단일화가 됐을 텐데 토론에서 사실 거의 치어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이재명 패는 건 오히려 이준석이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단일화를 안 한 거죠. 네. 저는 그게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봐요. 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방송을 그래도 꿋꿋이 매일 했거든요. 네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가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욕을 엄청 먹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다친 방송 해야겠다. 내 말 안 들을 사람도 필요 없다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지금은 이제 다 이병준이 옳았다, 장해찬이 옳았다. 지나고 하고 보면 있죠. 여러분 제가 다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대로 가야 돼요. 저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제 말 다 맞을 거니까 제 말 듣고 따라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병준 기자도 내가 그때 방송했으면은 당원 투표 결과가 바뀌었다. 이걸 가지고 뭐 자뻑이다 뭐다 우리끼리 농담으로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수 유튜버 세대 교체 이야기했는데 네네. 젊은 사람들이 네. 저는 너무 틀에 박혀서 막 우리가 또 겸손해야 되지만 네. 너무 막 바른 생활에 맞습니다 막 깍듯하고 이러면 그렇지. 차별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좀 젊은 사람들의 패기는 네. 야 쟤네가 저러니까 저 젊은 맛에 우리가 보는 거지 하고 조금 이쁘게 봐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또 과하다 싶으면 저희가 알아서 내가 방송 끝나고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오늘은 과했나? 오늘 내가 너무 시청자들 혼을 냈나? 하면서 스스로 또 좀 그런 반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는 약간 좀 되돌아볼 때가 있죠. 그러면 네. 내일은 조금 근데 후회는 더, 하진 않아요. 근데 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래놓고서 카메라 딱 돌아가면 이제 네. 더 세게 얘기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 젊은 세대의 어떤 캐릭터이자 특성으로 좀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하여튼- 너무 재밌네. 자기가 방송했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거래.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때 당원 투표가 아슬아슬했어요. 근소한 차이로 걸렸죠. 1점 몇 프로 차이였대요. 그러면 바뀌었겠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50점 몇 대 49점 몇 이렇게 들었어요. 거의 1, 2% 차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진짜 자뻑이 아니고 제가 1, 2%는 바꿀 수 있다? 충분히 뒤집고도 남죠. 예, 그거 제가 방송했으면 한덕수로 됐을 거고. 근데 보통은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는데 진짜 확신에 차서 옆에서 말을 하니까 나 이거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내가 못 본 캐릭터야. 아무튼. 네. 아니 우리 어제 특집 방송했던 박민영 대변인의 캐릭터가 있고 또 저랑 워낙 친한 젊은 시각 송교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이병준 기자님 캐릭터도 약간 대체가 안 되는 이병준 기자님만의 매력이 뭔지를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 장도혁 대표 지지하게 된 이유로 좀 돌아오면은 일단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심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단계를 까는 게 가장 1순위니까. 주 목적이니까. 예. 네. 장도혁 대표 스탠스 정도면은 이거는 단계 깐다. 깔 수 있겠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단계 까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지지를 했었고 제가 이제 또 잘난 척하게 되네. 아, 말씀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 캐릭터인 거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로 이 장도역으로 가야 된다. 공개 지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그때부터 이제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이제 뭔가 그 분위기가 좀 형성된 측면이 있거든요. 아, 되게 장난 아니다. 확신에 차서 말한다. 이거. 아니 왜냐면은 그때 실제로 상황이 그랬어요. 그 상황이 그랬는데 하여튼 저도 솔직히 이긴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농객의 그 자세니까. 결과를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근데 결과까지 딱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나올 때마다 온갖 언론은 트럼프 안 된다, 트럼프 끝났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전대도 돌아보면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과 호사가들이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그 사퇴한 안철수 조경태의 표를 가져오는 그 한동훈한테 러브콜을 보낸 김문수 후보가 결선 가면 이긴다라고 다 분석했는데 그 당원 여러분과 뉴미디어 유튜브의 힘으로 뒤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누구 하나가 당대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떤 정치의 흐름이 조중동과 기성언론 중심에서 이제 뉴미디어 중심으로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장도혁 대 김문수의 대결이 아니었고 뉴미디어 대 올드미디어. 어떻게 보면 우파 유튜브 대 조중동의 약간 대리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파 유튜브 뉴미디어가 이긴 거니까 완전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뉴미디어의 시대가 왔다. 그런 거를 약간 선포를 한 듯한 그런 어떤 선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방송할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추석에도 여러분께 좋은 콘텐츠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병준 기자와 더 재밌는 2부 진행하기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관련해서 잠깐 알리는 말씀 1분만 보고 올 테니까 그대로 계시면서 알리는 말씀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멸콩TV에서 2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 6권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가 요즘 시대상에 맞게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1권은 길을 찾아서, 제가 들고 있는 2권은 나의 사랑 나의 조국, 3권 운명을 넘어, 4권 오늘의 걸음 내일의 열매, 5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6권 위대한 조상까지 모두 6권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전집을 저희가 새로 편집을 했고요. 이거를 멸콩 시청자분들에게 판매하거나 뭐 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멸콩과 함께하는 환신바이오도 창립 8주년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환신골드를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전집 6권을 한 세트로 특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는 환신골드도 구매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사은품으로 받으실 절호의 기회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명절에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전집으로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대한민국 뿌리를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멸콩TV 추석특집 2탄 이병준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장동혁 대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게 평소 좀 같이 활동하고 친했던 분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왔을 때 이병준 기자가 바라보는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중간 평가, 아직 조금 이릅니다만 뭐 당무감사위 인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좀 어떤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뭐 제 1순위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이니까 그게 약간 늦은 감은 있었지만 어쨌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아주 지금 잘 임명을 하셨고 훌륭한 분이 훌륭한 분으로 됐고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고요. 근데
저는 사실 당무감사위뿐만 아니라 윤리 차원에서도 사실 이거를 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근데 보니까 네. 조사는 당무감사위가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무감사가 약간 검찰 느낌이더라고요. 네. 윤리위가 판사고. 근데 이제 그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요 정도는 윤리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네. 지금 시스템은 네. 당무감사위에서 확인해서 이런 결과가 드러났다. 이거 징계 얼마 줄 거냐 하면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걸 좀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 왜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원장이랑 위원들도 새로 인선을 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고 요즘에 이제 대여 투쟁 방식이라든가 강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큰 방향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저는 나름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장애 투쟁도 지금 사실 국회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전의 당 대표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저는 나름 뭐 순항 중이지 않나. 잘하고 물론 있다. 아직 좀 더 저는 지켜보고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 최종 평가는 이제 지방선거 성적을 통해서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 나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뭐 이분이 좀 약간 정치적 감각이 있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장애 집회가 동대구와 대한문 광장에서 2번 있었는데 네. 그리고 국감 기간이니까 국감 때 우리가 할 게 많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의 냉장고를 부탁해 이거 거의 게이트급이고 그렇죠. 김현지도 게이트고 이런 걸 10월에 국감에서 털고 11월에 또 장애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이 2번의 장애 집회도 언론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고 이거 하면 뭐 당 망하는 것처럼 설레발을 떨었는데 네. 그걸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도 저는 좀 평가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일각에서는 왜 광화문 집회 안 나오냐라고 하는데 이 지난주 자유대학 청년들이 주도한 집회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가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다 못 챙기는 부분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고 속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장동혁 대표도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일단 그 자유대학 집회 같은데 지도부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간 게 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광화문 집회는 전 거기 계시고 모이는 애국심 있는 분들을 너무 존중하지만 요거는 말 안 보태도 돼요. 부담스러운. 네, 네, 네. 그 배신회에서 신의식에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문 앞으로 간 거예요. 서울에서 할 때도. 일단 그 신의식이랑 투샷이 걸리는 순간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온갖 공격과 프레임에 시달리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세이브 코리아는 나가잖아요. 그게 뭐 어디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갖고 온 대중적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대학 집회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가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 장외에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정말 극소수의 문제가 되는 인물들만 덜어내시면 모든 장애 집회 나오시는 분들과 또 장동혁 대표가 손잡고 겨울에는 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지금 이병준 기자님이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 신호가 막 보이잖아요. 추석 때. 네. 김현지 뭐 냉장고를 부탁해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파급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을 만한 거 요새 좀 뭘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김현지가 약간 아킬레스건으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저런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어제 지금 또 미디어치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 김부선 씨랑 유동규 씨가 그 이재명이 예전에 그 검사 사칭권으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 네. 김현지 집에서 살았다. 아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런 폭로를 이제 했는데 네. 뭐 이게
우리가 뭐 사실로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의 주장이니까. 예, 근데 네. 이제 너무 비슷하잖아요, 진술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 국정감사에서 빼려고 그렇게 자리를 바꾼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저런 인사가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런 역풍이 불 거를 몰랐겠어요? 바보들이 아닌데 당연히 알고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감수하고 이 김현지의 정치를 숨기겠다는 건데 저는 김현지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누구였죠? 박원석. 네. 박원석이 이제 상명여대 나왔다. 상명대 네. 뭐 출신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뭐 증명이 돼야 뭐 믿든 말든 하지. 뭐 상명대 다녔으면은 뭐 동문 동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예, 아무도 한 명도 안 나와 어떻게?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좀 유명해지거나 네. 정치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죠.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베일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신원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그걸 약간 덮기 위해서 그냥 상명여대라고 지른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예, 아무도 증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김현지를 지금 저도 취재하고 있고 뭐 아마 장혜천 그 최고위원도 지금 취재하고 계실 거고 지금 거의 뭐 모든 보수파 인사들이 지금 김현지를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는 중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뭔가 또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요. 네. 지금 김현지 지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걸 덮기 위해서 사실 이진수 위원장을 어설프게 체포했다라는 시각도 많은데 네네. 부속실장으로 옮기고 네. 김현지가 이재명이랑 같이 그 대통령실 인간들 회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사진이 뭐 일부 뉴스에도 나오던데 네. 정말 빵끝 웃고 있어요. 빵 터져 있어요. 이건 뭐냐?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 때문에 누를 끼치고 이 난리가 났으면 네. 좀 불편하고 되게 찝찝한 표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 자기가 이 대통령실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난리가 나건 말건 강훈식이 허수아비 돼가지고 방송 나가서 내가 실세다 이러건 말건 진짜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저희 PD님이 찾아주시면 더 좋은데 빵 터지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현지의 어떤 위상 V0다. 사실상 이재명의 2인자다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김민전 전 의원 그 폭로에 따르면은 이 V0가 네. 원래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내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강훈식으로 바꿨다. 뭐 이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비서실장 인사까지도 자기가 추천하고 말고 할 정도다라는 그렇죠.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면 사실 완전히 그 대통령실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대통령 오른팔이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아예 교체를 해버린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 위에 있는 V0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김현지의 어떤 이 파워, 실세로서의 어떤 권력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이자의 정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까면 깔수록 그게 결국 이재명 정권 붕괴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이재명 정부 움직이는 게 김현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열받아도 대한민국 움직이는 사람이 김현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지 그게 뭐 하는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 권리가 있죠. 당연하게도. 네. 근데 초중고도 몰라. 대학은 뭐 신구된 줄 알았더니 상명대라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조건 만남 검색하던 박원석이가 일반적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인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김현지의 정체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가 봐. 이걸 덮으려고 이진수 위원장한테 수갑 채운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는 짓마다 김현지 게이트도 그렇고 이진수 위원장 체포도 그렇고 지금 국가 전산망 화재 도중에 이재명이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찍었다고 또 난리인데 네. 어떻게 하는 짓마다 추석에 연달아 이렇게 대형 자살골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의 진짜 실력인 걸까요? 이게?
벌써 지금 집권한 지 뭐 4달 됐는데 예, 뭐 50% 간당간당 하잖아요. 예, 그것만 봐도 이미 실력이 다 드러난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추세가 계속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세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지 않습니까? 예, 요 추세대로 가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한 1, 2월 달쯤에는 크로스가 이미 일어난다. 네, 이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뭐 현실적인 이건 현실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좀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 전에 저는 끌어내려야 된다. 예, 어떻게든 수단 방법 다. 아니 왜냐면 지금 뭐 이 김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지금 이 관세 협상도 지금 완전히 파토가 나가지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5%를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 친중 정부들의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도 자기 친구 보수나로 지금 잡아놓으려 한다고 50% 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더 때려 맞을 수 있다. 예, 우리도 제가 볼 때 50% 이상 맞아도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월달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국에 와서 네. 한 12시간 체류한다. 네. 그리고 에이펙에 참석 안 하고 네. 비즈니스 포럼 참석했다가 그건 기업인들 만나는 거예요. 네. 시진핑이랑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가버린다. 이거는 우리 안방에 불러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정식 회담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직까지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외교부랑.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국가 망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한다는 거를 전 세계에 그냥 다 전 보여줘요.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야 이재명 쟤는 뭔 짓을 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무시를 하지? 전 세계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집중 취재가 시작되겠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게요. 그 보도를 보니까요, 기자님. 네. 우리가 중국한테는 막 쉐쉐쉐쉐 거리잖아요. 네. 시진핑이도 네. 트럼프만 만나고 갈 거래요. 아니 그 반미 친중을 했는데 트럼프만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와서 기업인들 만나고 미중 정상회담만 딱 하고 무슨 한국이 경유지도 아니고 뭐 제3지대 중립국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돌아가서 나머지 일정은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거다라는 관측이 기사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쩌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이제 이재명의 정치를 이제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시진핑 졸기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졸개 따위 상대 안 하고 헤드만 만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자기 졸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온갖 아부아첨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저거 우리 졸개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트럼프한테 발발 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재명을 이제 못 믿는 거죠. 네. 양쪽에서 다 갈굼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용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왕따가 돼버렸어. 실용주의는 양쪽이랑 다 친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양쪽 다한테 지금 공격당하는 입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최악의 케이스가 된 거죠. 예, 차라리 중국한테 뭐라도 좀 얻어 먹으면은 그걸로 실용주의라고 말장난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예. 중국한테도 패싱 당하고 지금 심지어 그 보도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김정은이랑 회담은 신경을 쓰면서 이재명은 아예 패싱해버렸다.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 외교 참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한 10분이라도 트럼프랑 만나려고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주 호텔 앞에서 밤이라도 셀 것 같아요. 트럼프 형님 얼굴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공식 정상회담은 아닌 거거든요. 네. 약식 회담인 거고. 트럼프가 에이펙 왔다 가는데 체류를 1박 2일도 안 한다? 하루도 안 잔다? 아니면 하루 자지만 총 체류 시간이 12시간도 안 된다? 야 이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나 환율이 지금 벌써 1,400원 넘은 지가 한참인데 그러니까 원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속된 말로 여러분 명절에 험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개박살 날 것 같은데요.